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촬영하는 시간이 12월 16일 저녁인데 금년이 이제 딱 2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참 세월이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뭐 금년 마무리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중국에 관한 것인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혹시 뭐 뉴스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이 식량난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밥 먹는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디어 했습니다.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1위를 바라다보고 그리고 또 지금 뭐 컴퓨터 시대에 쌀 걱정을 하는 나라가 되었느냐 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제는 중공의 경제 위기가 다가온다는 얘기는 벌써 오랫동안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거의 이제 정말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식량 위기까지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조금 다른 때와 달리 좀 색다른 주제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의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 진실이냐, 이런 최근에 제가 좋은 책들을 몇 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하고 싶은데 그 제목을 크게 잡아서 금기에 도전하는 학문과 지식. 학문에도 금기가 있습니다.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거가 맞는 거야. 감히 덤비지 마라 하는데 그것이 틀리다라고 정말 용기를 내가지고 다른 생각을 주장하는 그런 책들이 최근에 한국에서 여러 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연말을 맞이하여 독서를 또 한번 권유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 제목은 금기에 도전하는 학문과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중공의 경제 위기 그리고 특히 이제 식량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강대국이라는 나라들이 있죠.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조건은 일단 땅이 어느 정도 넓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구가 적정 규모로 많아야 됩니다. 터무니없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적정 규모의 인구와 영토 있으면 강대국 될 수 있습니다. 저는 21세기의 적정 규모로 1억 정도는 돼야지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이거는 정말로 아주 필수적인 조건인데 식량 자급이 될 수 있으면 그건 강대국은 아주 최고입니다. 식량 자급. 그리고 금상첨화가 있습니다. 에너지 자급. 이 세 개가 되는 나라는 이거는 영원히 강대국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1등은 못할지라도 그래서 강대국은 적정 규모의 인구와 영토, 식량 자급, 에너지 자급가 되는데 중국은 세계 4위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영토는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토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정학적으로 최악인 나라다. 중국보다 더 나쁜 지정학을 가진 나라도 아마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세계 1위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땅은 세계 4위로 넓습니다. 근데 세계 인구 1위인데 이거는 적정 규모가 아닙니다. 좀 터무니없이 많습니다. 14억,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이 웬만큼 넓어도 거기에서 나오는 식량 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것은 원래부터 좀 안 되는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아주 고래로부터 식량 문제에 대단히 신경 쓰는 나라다. 그래서 농사가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럼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물이라든가 농토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중국에서는 물을 장악하는 사람이 항상 권력을 장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쓰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도 그 말을 많이 쓰는데 철밥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밥통만 튼튼하면 괜찮은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철밥통, 티에판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철판완 해가지고 철로 만든 밥통 이것을 깨면은 중국 사람들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먹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옛날부터 돼 있고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 다녀온 사람들은 다 알지만은 중국 사람들 정말로 잘 먹습니다. 식당도 어마어마한 식당들 있고 참 잘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이면이 있었다. 식량 작업이 원천적으로 안 되는 나라다 하는 사실을 지금 다시 한번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에너지가 있으면은 금상첨화라고 그랬죠. 지금 세계에서 원유 수입 1위가 중국입니다. 미국은 이제 수출국으로 바뀌었죠. 지금 바이든이 뭐 공해 문제 때문에 쉐일을 뭐 꺼내지 말라 그래가지고 지금 기름값을 올랐지만은 미국은 언제라도 석유를 꺼냈을 수 있는 밑에 가뜩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세계 석유 수입 1위다라는 그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표 하나 보실 텐데 곡물 수입하는 20개 국가 순위를 냈는데 중국이 1등입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곡물을 제일 많이 수입해요. 곡물만 많이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도 많이 수입하고 그 식료품 전체를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입을 하는데 어떤 통계를 보니까 식량 수입의 30%가 중국이 사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식량의 대부분을 중국이 사가는 나라인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나라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 7위. 우리나라도 이제 5,200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식량 작업률이 뭐 별로 높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곡물을 많이 사오는데 세계 7위, 중국은 세계 1위다라는 사실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 놓고 아무 때나 사올 수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뭐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사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학자들은 곡물 자급률 뭐 이런 거에 그 다 계산을 하면서 식량 안보 지수라는 것을 계산합니다. 그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식량을 쉽게 사올 수 있느냐 뭐 이런 거가 다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는 지수인데 요거는 조금 뭐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그림에 뭐 영향이 없는 그런 자료인데 세계일보 2014년 7월 달에 났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식량 안보 지수 뭐 당연히 미국이 1위가 되겠죠. 그리고 호주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상위에 있는데 우리나라가 25등 세계에서 25등입니다. 세계 중요한 나라 109개국 그러니까 요 며칠 전에 110개국이 모여서 민주국가 정상회담 했죠. 뭐 그 숫자가 비슷한데 한국은 25등 정도 되는데 중국이 42등이다. 그 식량 안보 지수가 42등밖에 안 되는 나라가 세계 1등을 쳐다본다? 거기서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어긋나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그동안은 식량 문제가 걱정이 없지 않았느냐? 그렇죠. 걱정이 없었죠. 왜? 중국 사람들 제조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뭐 텔레비 만들어 팔고 심지어는 자동차도 팔고 전화 팔고 그래서 쌀 쏘고 콩 사왔으니까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세월로 접어든다라는 얘기를 오늘 지금 하는 겁니다. 예. 중국의 곡물 수입량을 또 우리나라 어떤 그 신문에 2017년 그 무렵에 난 겁니다. 예, 보니까 중국이 2014년부터 2016년에 1년에 1억 1천만 톤 정도를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지금 5년 남았죠. 1억 4,400만 톤을 수입해야 된다. 그런데 중국이 세계 최대의 식량 수입국인데 중국이 그럼 이것을 뭐 최근에는 그러죠. 미국이 자꾸 디커플링 시킨다고 그러니까 국제무역에서 너는 빠져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국내 시장 가지고 할 수 있어. 우리 국내 시장 14억이거든. 14억의 국내 시장이 제대로 시장이 되려면은 조건이 하나 있죠. 국민들이 전부 부자라야 됩니다. 그러면 국내 시장 돼요. 근데 국민이 가난한 나라들이 무역하는 겁니다. 외국에. 그런데 다른 것들은 되는데 식량의 경우는 국내 시장에서 만약 하게 되면 중국은 큰일 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저도 이제 지금 연구를 하면서 조사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일단 그 경작지라는 게 있습니다. 1인당 경작지. 1인당 경작지면은 뭐 대한민국에 이제 뭐 식량 생산하는 땅 넓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5,200만으로 나눠보니까 1인당은 몇 평이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인구가 한 72억 되죠. 72억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곡물이 생산돼야 되는데 이 세계의 농토 면적을 다 합쳐가지고 지구 사람으로 나눠보니까 1인당 0.2헥타르를 합니다. 1헥타르는 얼마냐면은 가로 100m, 세로 100m. 그러니까 10,000제곱미터가
1헥타르인데 전 세계 평균이 2,000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의 평균은 그것의 4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0.08헥타르, 그러니까 800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1인당 경지 면적이 세계 평균의 절반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을 보니까 미국은 0.48헥타르, 그래갖고 중국 사람의 6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0.86헥타르, 중국의 10배가 조금 넘는다. 그래서 중국은 만약 중국이 그 경제적으로 디커플링 되는데 거기서 식량 문제까지 디커플링 되면은 중국은 큰일 날 나라다 하는 것이 이렇게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중국 인구는 이제 금년에 14억이죠. 작년 7월 기준으로 13억 9,40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정도 지났으니까 14억이 분명히 넘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중국 인구가 2030년까지는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 이후에는 줄어들어가지고 2040년이 되면은 2015년 인구랑 같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보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식량이 어느 정도 늘지 않으면 지금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2026년 앞으로 4년 후에 지금도 요 지난 몇 년 동안도 매년 1억 톤 이상을 사왔는데 2026년에는 1억 4,400만 톤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국제사회가 차단할 경우에 중국에 재앙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땅을 넓히면 되지 않느냐. 땅 넓힐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중국이 몇 중고에 걸쳐 있는데 그동안에 중국이 돈 벌면서 흥청흥청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돈 버는데 사람들이 혈안이 됐습니다. 뭐 등소평이 그런 말도 했었죠. 누구든지 부자가 될 사람은 먼저 부자가 되면 된다. 이건 뭐 나라가 발전한 초기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래가지고 농촌, 그러니까 그 밭을 또는 논을 그거를 건물 만드는 아파트 짓는 땅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농지 면적이 그렇지 않아도 적은데 줄어드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그것이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빈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버블 붕괴라고 그랬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경제가 파탄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이 다 이제 파괴될 거다. 북경의 아파트가 서울보다 더 비싸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왜? 한국은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이고 중국은 국민소득이 1만 불인데 그런데 북경이 서울보다 아파트가 더 비싸다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땅도 적고 이렇게 그 땅도 좁은데 지금 이 식량 문제가 이제 갑자기 지난 11월 달부터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국제 이슈에서 중국 경제가 나쁘더라도 설마 밥을 굶어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11월 달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죠. 제가 그 얘기하기 전에 잠깐 이 중국이 석유 수입도 세계 1위인데 그것도 압도적으로 세계 1위입니다. 제가 그 최근 자료를 하나 보고서 여기 인용을 했는데 5억 4,100만 톤을 중국이 수입을 했습니다. 2021년 자료군요. 5억 4,100만 톤.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한 나라가 인도인데 2억 톤입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석유를 많이 사오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석유 모자르고 쌀 모자르다라는 이 문제에 봉착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버블 얘기했죠. 빚 너무 많다고 얘기했죠. 제가 빚의 왕국이라고 얘기해서 그 빚을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이 무너질 거라는, 그리고 부정부패가 너무나도 만연했고, 그리고 빈부가 너무 격차가 나고, 그래서 경제 발전을 앞으로 하는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뭐 서방 측 여러 그 언론 통신사라든가 또는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중국에서 갑자기 식량 안보 문제가 대두된 것은 지난 11월부터입니다. 지금 한 달쯤 된 이슈예요. 11월 달에 중국 사람들이 물건을 그러니까 먹는 물건들을, 식료품을 갑자기 사재기를 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갑자기 사재기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연유냐? 지금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는 신문에 나온 그 기사인데, 차이나 푸드 시큐리티, 중국의 식량 안보 문제, why is it important
And what caused November's panic buying? 왜 식량안보 문제가 중요하고 11월 달에 사람들이 미친 듯이 식량을 사재기를 해뒀느냐.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방금 말했듯이 중국이 원래 식량이 본시 풍부한 나라가 아니다. 본시 풍부한 나라가 아닌데 최근에 와서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돼지열병이라는 게 생겼답니다. 돼지를 살처분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농사 짓는데 이제 마이너스가 됐겠죠. 자연재해, 중국은 뭐 비만이 오고 뭐 또 건조하고 뭐 그런 일이 많이 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문제가 됐는데 본시 문제는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땅이 너무 좁다. 땅이 좁은 것이 아니라 1인당 경작지 면적이 너무 좁아서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1억 톤을 수입하는데 뭐 여러분 뭐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돼지고기죠. 돼지를 먹이기 위해서 미국에서 옥수수 사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그림 하나 보시겠는데 중국의 이제 그 정육점이에요. 돼지고기 부위를 이렇게 막 그림 설명하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정말로 좋아하죠. 돼지 요리도 참 잘하고 그런 나라인데 이 돼지를 기르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제 사료를 사옵니다. 옥수수를 사다 기르는데 그래서 이제 그 꼭 사람이 먹기 위한 곡물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도 사료를 사오는데 이것이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그 돼지고기 문제로 이제 터지는데 지금 식량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의 그 이 돼지 인플루엔자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발생을 하는 모양이에요. 11월 1일 날 중국의 그 이 경제 담당 장관이 그 말을 잘못한 거죠, 사실은. 국민들한테 식량 보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채소, 육류, 쿠킹오일 등을 포함한 이런 물건들을 추운 겨울에 대비해서 여러분 준비해 두세요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국민들한테 패닉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흉흉한 소문이 막 돌았고 야 이제 큰일 나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이 음식이 모자른 나라인데 이거 대만하고 전쟁하는 거 아니야? 대만하고 전쟁하게 되면 그동안은 외국에서 식량 수입을 못할 텐데 그래갖고 막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사재기를 해가지고 중국이 이제 그 이 민심이 흉흉해지는데 중국 그 경제 관리가 이제 그 식량 위기는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 불을 끄려고 그러는데 이 불이 잘 꺼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뭐 쌀, 밀가루 그리고 양배추 뭐 이런 것들을 막 사대기 시작하고 그리고 슈퍼마켓에는 줄이 정말로 길어지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진 하나 보시면은 제가 지금 그 신문을 보면서 사진도 인용했는데 그 저수지가 완전히 말라붙었죠. 중국은 참 경제 그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연도 이제 참 도움이 돼야 되는데 자연재해도 아주 특별히 그 많은 나라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진 하나 더 본다면은 여기 그 아파트 정말 우람하게 져놨는데 짓담한 겁니다. 그죠? 짓담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국의 경제에 나쁘게 얘기하는데 이 땅이 본시 논밭이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뭐 문제가 막 이제 그 겹쳐서 일어나고 있죠. 중국 사람들이 이제 겨울을 대비해서 뭐 음식 좀 장만해 두세요 그랬더니 완전히 그냥 그 이 패닉이 된 것은 1958년하고 62년 사이에 그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대기근. 그래서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죠. 그때 중국 수상이 모택동인데 모택동이 그 공산주의 방식으로 식량 생산을 하겠다고 그러다가 뭐 그냥 완전히 이 망쳐버리고 몇 천만 명이 굶어 죽은 그 아주 악몽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일도 있었죠. 참새가 자꾸 곡식 짜먹는다고 참새를 다 죽인 겁니다. 참새를 몇억 마리 죽였대요. 그랬더니만 해충, 뭐 병충해 같은 걸 막을 방법이 없어진 겁니다. 이런 그 공산주의식 그 뭐 돌격작전이 실패를 한 것인데 그 기억이 너무나도 뚜렷한 중국 사람들이 이번에 겨울을 대비해서 식량을 비축해 두세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최근에 중국의 그 국가발전 계획에 식량 안보가 다 이렇게 은근히 들어가 있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식량 안보는 북경의 중요한 경제 발전 정책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외부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내 소비 가지고 무슨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랬는데 식량은 국내 생산이 되지 않으면 아예 안 되는 물건이죠.
바로 이런 그 먹는 문제가 중요해졌고, 드디어 시진핑이 먹는 문제는 중국이 확실하게 챙겨야 될 문제다라고 이제 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식량난이 오는 거냐? 뭐 중국에서는 각 지방 정부한테 뭐 땅 어느 이상을 그 농경지로 확보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말을 듣지 않은 것이죠. 제가 초대에 말했듯이 중국 1인당 농경지 면적이 세계 평균의 40%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것도 농경지를 전부 다 아파트로 만들고 그러는 바람에 더 좁아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작년 8월에 시진핑이 식량을 낭비하지 말라고 경고했답니다. 우리가 그 중국 가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중국 식당에 가보면 뭐 참,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역시 그 중국이 독재 정치를 하지만은 국민들의 먹는 것을 공산당이 해결하였다. 근데 그것은 공산당이 지금까지는 해결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해결하지 못할 상황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국가 식량 비축량 이거 갖고 있는 거를 푼다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본질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다. 중국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이. 중국은 자급이 가능한 나라다. 자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급이 가능하면은 그런 뭐 이런 그 패닉이 올 수가 없죠. 근데 중국은 자급이 가능한 나라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땅이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자급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나온 통계 보면은 76% 정도가 중국에서 생산이 가능하답니다. 그럼 24%가 안 된다는 소리죠. 그 24% 대충 그냥 4분의 1이라고 칩시다. 그럼 중국 인구 14억이기 때문에 14억의 4분의 1이면 3억 5천만 명이 못 먹는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3억 5천만이 굶는다? 북한에서는 300만이 굶어 죽어도 나라가 무너지지 않았는데 중국의 3억 5천만, 14억의 4분의 1, 3억 5천만이군요. 3억 5천만이 밥을 못 먹게 된다. 중국은 이미 열려있는 나라입니다. 많이 열려서 이제 세상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끝나지 않을 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식량 안보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중국이 이제 독재국가, 제국주의 국가로 나간다는 사실을 세계 각국이 전부 다 알고서 이것을 차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최근에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영국에 나온 그 가디언이라는 신문 기사인데 거기에 중국이 새로운 제국주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시진핑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하였다. Sum down. 민주주의 나 그따위 거 안 해. 그래서 지금 중국은 제국주의의 마지막 끝무렵에 고통을 당한 나라입니다. 서구 제국주의의 정말 마지막에 피해를 입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200년 있다가 중국이 복수를 하려 한다. 근데 그것은 너무나도 비민주적이고, 그래서 중국이 1등이 된 그런 세계를 서방 세계가 도무지 담당할 수가 없다. 서방 세계는 중국이 1등이 되는 세계를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읽은 기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시진핑의 세계 지배에 관한 미래 비전은 중앙 집권적이고 집단적으로 억압적이고 개인적으로 참담한 전체주의라는 것이다. 시진핑의 약속은 대중에게 오로지 비참함만을 가져다 주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1등이 되는 일은 무슨 일을 써서라도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을 전 세계에서 하고 있고 중국은 민주주의로 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제 서방 사회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중국의 공산당 정부는 중국을 민주화시킬 가능성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죠. China, no path to democracy. 민주주의로 갈 가능성 없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지금 서방에서 막 뜹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아주 놀라운 그 일이 벌어졌는데 독일에서 게임을 개발했는데 그 세계 뭐 전쟁하고 뭐 이런 게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 지도를 그려놓고 중국에다가 뭐라고 표시를 했냐면은 서대만이라고 쓴 겁니다. 중국이 아니라 대만의 서쪽이라 해서 서대만이에요. 그 대만이 중국을 가져간다는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고, 그런 그 그림을 본 어떤 그 사람이
이런 지도를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아이디어가 대단히 좋다. 중국을 서대만이라고 표기함으로써 북경의 독재자들을 열받게 할 것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다. 10억의 인간이 억압체제 속에 산다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유로운 중국은 서방의 목표와 가치여야 한다. 중국을 자유롭게 만들고 그리고 민주국가로 만드는 것이 서방의 목표이자 가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사람들이 옷에 입었는데 티셔츠, 러닝셔츠에다가 중국 지도를 그려놓고 그것을 서타이완이라고 쓴 그런 옷들이 이제 불친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서방 세계가 중국을 이제 목조올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식량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느 나라에서 식량을 사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 데이터를 보니까 중국 식량의 가장 중요한 나라가 브라질이더라고요. 제일 많아요. 두 번째가 미국, 세 번째가 캐나다, 네 번째가 호주, 다섯 번째가 뉴질랜드입니다. 인도네시아, 타일랜드가 그 다음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이거는 뭐 세 나라는 완전히 찰떡궁합이죠. 뉴질랜드 항상 들어가죠. 인도네시아, 타일랜드는 또 뭘까? 여러분, 그 인도네시아, 타일랜드가 바로 며칠 전에 미국의 이 블링컨 외무장관이 아시아를 처음 순방하는데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지금 그 태국은 바로 한 달 전에 이제 또 미국 관리가 방문했고, 요런 나라들이 중국을 나중에 손볼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여행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블링컨이 13일, 14일 고무렵에 이제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는데, 다른 지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는 큰 지도를 보시면은 중국의 아래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주 넓은 나라죠.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고,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여기 있는데, 거기 아주 조그만 말레카 해협이라는 해협이 있는데,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편이 되면은 말레카 해협은 언제든지 중국이 차단당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뭐 미국 해군이 차단할 수 있지만은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가 도와주면 이건 뭐 결정적이 되는 것이죠. 바로 지금 중국의 무역로를 미국이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시행하는 거라고 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중국이 세계화를 통해서 그만큼 큰 나라입니다. 중국은 무역을 통해서 큰 나라입니다. 자유무역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나라가 이제 나는 세계 패권국이 될 거야. 그리고 나 무역 안 해도 돼. 우리나라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 이제 중상주의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갈 수 없다. 당신네들은 쌀이 없어. 중상주의로 가면은 안 돼. 그리고 중국이 지금 못된 반독재, 반민주 국가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차단하는 방법을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나갈 길을 잘 선택해야 될 겁니다. 민주화해야 되고 세계 그 열린 법에 기반한 그런 국제 질서를 따라가야 되는데, 시진핑 정권이 그걸 따라갈 수 있을까?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중국의 딜레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 아닌 식량 문제까지 나오고 있다. 세계 1위를 바라보는 중국이 식량 문제 때문에 고민하게 되었다. 중국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계속 유지하면은 이제 진짜로 식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한번 경고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요 정도까지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을 몇 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